차가운 밤비가 서울의 아스팔트를 쉬지 않고 때렸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은 빗줄기에 번져 비현실적인 색채의 강을 이루었지만 한유진에게는 그저 자신을 삼키려는 거대한 혼돈일 뿐이었다. 폐가 찢어질 듯한 고통과 함께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는 필사적으로 달렸다. 발소리, 빗소리, 그리고 등 뒤에서 끈질기게 따라붙는 검은 세단의 엔진 소리가 뒤섞여 머릿속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손안에 쥔 작은 USB가 목숨줄처럼 느껴졌다.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거대한 부패와 탐욕의 증거, 수많은 사람의 피와 눈물이 담긴 데이터의 결정체. 그리고 이제는 그녀를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고 있는 이유 그 자체였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유망한 금융 데이터 분석가였다. 숫자의 흐름 속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그 징후가 가리키는 진실을 파헤쳤을 뿐이다. 그러나 그녀가 발견한 진실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위험했다. 저쪽이야. 골목으로 들어갔어. 등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은 이를 악물었다. 평창동의 부촌. 미로처럼 얽힌 골목과 높은 담벼락이 이어진 이곳이라면 따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들은 생각보다 훨씬 집요했다.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흠뻑 젖은 옷이 차가운 쇠처럼 몸에 달라붙었고 온몸이 덜덜 떨려왔다. 공포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코너를 돌자마자 헤드라이트 불빛이 정면으로 쏟아졌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검은 세단이 좁은 골목길을 막아섰고 차 문이 열리며 건장한 남자 둘이 내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다. 기계처럼. 오직 목표물을 포획하라는 명령만 입력된 로봇처럼 보였다. 뒷걸음질 치던 유진의 등 뒤로 또 다른 차량이 다가와 길을 막았다. 완벽한 포위망이었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었다. 절망감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모든 것을 걸고 지키려 했던 진실은 이 어두운 골목에서 허무하게 짓밟히고 마는 것인가? 그 순간 그녀의 눈의 옆에 있던 거대한 저택의 담벼락이 들어왔다. 일반적인 주택의 담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높고 견고해 보였다. 담쟁이 덩굴이 빽빽하게 벽을 뒤덮고 있었고 그 위로는 날카로운 철책의 실루엣이 보였다.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인간은 불가능에 도전하게 된다. 유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남자들이 다가오는 순간 그녀는 담벼락을 향해 몸을 날렸다. 젖은 담쟁이 덩굴은 미끄러웠고 거친 벽돌 표면이 손바닥을 핥히어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녀의 몸을 움직였다. 발을 딛고 덩굴을 움켜쥐고 필사적으로 위로, 더 위로 기어올랐다. 미친 계집애 저걸 오르려고 해. 내려와 당장 내려오지 못해. 아래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가 오히려 그녀를 재촉했다. 철책에 가까워졌을 때 날카로운 철조망이 옷을 찢고 허벅지를 파고들었다.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힘을 쥐어짜 철책 위로 몸을 넘겼다. 그리고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공중에서 짧은 순간 모든 것이 정지한 것 같았다. 추격자들의 놀란 얼굴, 도시의 소음, 빗소리마저 멀어졌다. 그리고 곧이어 딱딱한 땅이 아닌 푹신한 무언가 위로 떨어지는 충격과 함께 그녀의 의식은 암전되었다. 권태무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비를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클래식 음악이 낮게 흐르는 서지 않은 바깥 세상의 혼돈과는 완벽하게 단절된 공간이었다. 그는 이런 고요함을 좋아했다.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그의 통제해 있는 완벽한 질서. 그것이 아우라 그룹의 총수인 그가 구축한 세계였다. 그의 세계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었다. 기업의 가치, 주가의 등락, 자산의 규모, 계약서의 조항들, 감정이라는 변수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감정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하는 가장 비효율적인 요소일 뿐이었다. 그때였다. 그의 완벽한 질서에 미세한 균열을 내는 소리가 들린 것은 쿵 하는 둔탁한 소리, 정원의 잔디 위로 무언가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소리였다. 권태무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의 저택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진보된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책, 24시간 감시되는 CCTV, 적외선 감지 센서, 그리고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전문 경호팀까지. 누군가 외부에서 침입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하고 낮았다. 강 실장, 정원 서쪽에 무슨 일인지 확인해봐. 네, 총수님, 즉시 확인하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긴박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권태무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짙은 어둠과 빗줄기 때문에 시야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은 익숙하게 정원의 특정 지점을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 짙은 색의 무언가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고장난 정원 장식품이거나 강풍에 떨어진 나뭇가지 덤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잠시 후 경호팀의 손전등 불빛이 그 형체를 비추었을 때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흠뻑 젖은 채 진흙투성이가 된 여자.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는 모습은 마치 버려진 인형 같았다. 권태무의 눈이 가늘어졌다. 짜증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그의 완벽한 요새에 침입한 불청객에 대한 차가운 호기심과 분석적인 시선이었다. 저 여자는 누구인가? 어떻게 철통 같은 보안을 뚫고 들어왔는가? 목적은 무엇인가? 수많은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강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인터컴을 통해 다시 들려왔다. 총수님, 젊은 여성입니다. 담을 넘어오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온몸이 젖었고 곳곳에 찰과상이 있습니다. 의식은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까? 경찰,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절차였다. 하지만 권태무는 즉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창밖의 여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무단 침입자, 어쩌면 전문적인 스파이, 혹은 그에게 원한을 품은 자가 보낸 자객일 수도 있다. 하지만 손전등 불빛 아래 드러난 여자의 모습은 그런 종류의 위협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가냘픈 체구, 평범해 보이는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얼굴에 서린 절박함과 공포의 흔적, 그리고 그의 눈은 여자가 기절하는 순간까지도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있는 오른손에 멈췄다. 무언가를 꽉 쥐고 있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듯이 그는 짧게 생각했다. 경찰에 넘기면 일은 간단해진다. 하지만 동시에 이 흥미로운 변수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진다. 그의 삶은 너무나 오랫동안 예측 가능한 궤도 위에서만 움직여왔다. 어쩌면 이 비 오는 밤의 불청객은 그의 지루한 체스판 위에 예상치 못하게 던져진 새로운 말일지도 모른다. 아니, 권태무가 나지막이 말했다. 경찰에는 연락하지 마. 우선 안으로 옮겨 주치의를 부르고 저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봐. 머리카락 한 올까지. 그리고 저 여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 절대 손상되지 않게 확보하도록. 알겠습니다. 총수님, 권태무는 와인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다. 붉은 액체가 혀끝을 적시는 동안에도 그의 시선은 창밖에서 멀어지지 않았다. 경호원들이
조심스럽게 여자를 들것에 옮겨 싣는 모습이 보였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고 여자의 축 늘어진 모습은 폭풍우 속에서 부러진 한 떨기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의 완벽한 성에 떨어진 이 이질적인 존재. 그녀는 과연 무엇일까? 위협일까? 기회일까? 권태무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오늘 밤 그의 통제된 세계에 처음으로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발생했다. 그리고 그는 그 변수의 정체를 끝까지 파헤쳐볼 생각이었다. 한유진은 부드러운 감촉에 눈을 떴다. 거칠고 차가운 아스팔트나 축축한 흙의 감촉이 아니었다.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은 최고급 이집트산 면 시트인 듯했다. 희미하게 좋은 향기가 났다. 라벤더 같기도 하고 캐모마일 같기도 한 심신을 안정시키는 향이었다.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리자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선 천장이었다.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 그녀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심각한 통증은 아니었다. 누군가 세심하게 치료해준 흔적이 역력했다. 팔꿈치와 무릎에는 소독약 냄새가 나는 밴드가 붙어 있었고 철책에 긁혔던 허벅지에는 꼼꼼하게 거즈가 덧대어져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흠뻑 젖고 찢어졌던 옷 대신 부드러운 실크 잠옷이 입혀져 있었다. 당황스러움과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다. 여기는 어디지?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병원은 아니었다. 마치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을 연상시키는 넓은 방이었다. 하지만 호텔 특유의 상업적인 느낌 대신 한 사람의 취향이 완벽하게 반영된 개인적인 공간이라는 인상이 강했다. 회색과 흰색, 검은색을 주로 사용한 모노톤의 인테리어는 차갑고 절제된 느낌을 주었다. 그 순간 뇌리를 스치는 기억, 빗속에서의 필사적인 도주, 숨막히는 추격, 그리고 거대한 담벼락. 마지막 기억은 담을 넘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 집은 그 담벼락 너머의 저택 아니란 말인가? 심장이 다시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침대에서 내려와 조심스럽게 방을 살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어젯밤의 폭풍우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고요한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전문 조경사의 손길이 닿은 것이 분명한 완벽하게 계산된 아름다움이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그녀에게 위안이 아닌 위압감으로 다가왔다. 이토록 완벽한 공간을 소유한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났다. USB. 유진은 미친 듯이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다. 자신이 입고 있던 잠옷 주머니, 침대 시트 밑, 침대 옆 협탁 서랍까지. 하지만 어디에도 그 작은 저장 장치는 보이지 않았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것은 그녀의 목숨이자 이 모든 싸움의 이유였다. 그걸 찾고 있나? 등 뒤에서 들려온 나직한 목소리에 유진은 화들짝 놀라며 돌아섰다. 방 입구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언제부터 그곳에 서 있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남자는 값비싼 실내 가운을 걸치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전혀 흐트러짐이 없었다. 날카롭게 뻗은 콧날과 단단히 다물린 입술,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것처럼 깊고 차가운 눈. 어젯밤 서재 창가에서 비에 젖은 그녀를 내려다보던 바로 그 남자, 권태무였다. 그의 손에는 그녀가 애타게 찾던 USB가 들려 있었다. 그는 그것을 가볍게 흔들어 보이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당신 누구죠? 여긴 어디고요?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권태무는 그녀의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방 안의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그의 모든 움직임에는 여유와 상대를 압도하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내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건 당신인데. 질문은 내가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전혀 실려 있지 않아 더욱 위협적으로 들렸다. 한유진, 27살, 명인 회계법인 금융데이터 분석팀 대리, 보육권 출신, 가족 없음. 최근까지는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살았지. 일주일 전, 당신이 파헤치지 말아야 할 것을 보기 전까지는. 유진의 눈이 커졌다. 이 남자는 하룻밤 사이에 그녀의 모든 것을 알아냈다. 공포가 등골을 타고 흘렀다. 어떻게 내 집 담을 넘을 정도의 배짱을 가진 사람에 대해 알아보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 권태무는 테이블 위로 태블릿 PC를 밀었다. 화면에는 익숙한 얼굴이 떠 있었다. 최진혁, SP홀딩스의 전무이사, 그리고 그녀를 죽이려 하는 남자. 최진혁, 아우라 그룹의 오랜 경쟁 상대이자 내 눈엣가시 같은 존재지. 당신은 그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했고 그 증거를 이 안에 담았다. 그가 손에 든 USB를 가리켰다. 어젯밤 당신을 쫓던 자들은 최진혁이 고용한 해결사들이고 내가 아니었다면 당신은 지금쯤 차가운 한강 물속에 있었을 거다. 권태무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유진의 가슴에 박혔다. 사실이었다. 모든 것이 그의 말대로였다. 이 남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포식자의 우리에 갇힌 것인가? 원하는 게 뭐죠? 유진은 더 이상 빙빙 돌리지 않고 본론을 물었다. 이런 종류의 남자에게 애원이나 감정적인 호소는 통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거래, 오직 거래뿐일 것이다. 권태무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만족스러운 미소였다. 말이 통하는군. 그래, 내가 원하는 것. 아주 간단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에게 다가왔다. 위압적인 그의 존재감에 유진은 숨을 참았다. 그는 그녀의 바로 앞에서 멈춰 서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내려다보았다. 나는 최진혁을 무너뜨리고 싶다. 오랫동안 그럴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 하지만 그는 뱀처럼 교활해서 좀처럼 꼬리를 잡히지 않았어. 그런데 당신이 그의 심장을 꿰뚫을 비수를 들고 내 정원으로 떨어졌지. 그는 유진의 손에 들려있던 USB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딸깍 하는 작은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갈랐다. 거래를 제안하지. 이 USB 안에 모든 정보를 내게 넘겨. 그리고 최진혁이 완전히 몰락할 때까지 나와 협력해. 그 대가로. 나는 당신에게 완벽한 보호를 제공하겠다. 이 집 안에서는 그 누구도 당신의 머리카락 한 올 건드릴 수 없어. 최진혁과 그의 하수인들로부터, 그리고 당신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의 제안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독처럼 느껴졌다. 한 괴물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괴물의 손을 잡으라는 말이었다. 유진은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눈동자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가늠하려 애썼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죠? 당신도 최진혁과 같은 부류의 인간일 텐데요. 증거를 손에 넣은 뒤에 나를 처리해버릴지 어떻게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날카로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결코 순진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권태무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흥미로운 기색이 스쳤다. 공포에 질려 무조건적인 보호를 갈구할 줄 알았는데 의외의 방역이었다. 묘한 질문이야. 그가 순순히 인정했다. 날 믿을 필요는 없어. 이건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의 문제니까. 당신은 살고 싶고 최진혁에게 복수하고 싶겠지.
나는 최진혁을 제거하고 그의 사업을 차지하고 싶다. 우리의 목표가 일치하는 동안 우리는 파트너다. 당신은 내게 최진혁을 무너뜨릴 열쇠이고 나는 멍청하게 열쇠를 부러뜨리는 사업가가 아니야.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지. 충분한 보상과 함께 내 이름, 권태무의 이름으로 약속하지. 그의 말에는 한치의 거짓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감정에 기반한 약속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에 따른 계약 조건 제시였다. 오히려 그래서 더 믿음이 갔다. 권태무는 그녀에게 선택지를 주었다. 선택은 당신 몫이야.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 싸우든가 아니면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든가. 내가 문을 열어주지. 하지만 장담컨대 10분 안에 최진혁의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낼 거다. 그들이 당신에게 어떤 짓을 할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 없겠지. 잔인한 말이었지만 지독하게 현실적인 말이기도 했다. 유진에게 다른 길은 없었다. 세상은 그녀를 보호해주지 못했다. 경찰에 신고하려 했던 동료는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법과 제도는 거대한 자본과 권력 앞에서 무력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USB와 권태무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악마와의 거래. 하지만 때로는 악마의 힘을 빌려야만 더 큰 악마를 잡을 수 있는 법이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만 다니는 약한 존재로 남고 싶지 않았다. 싸워야 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낸 진실을 위해 깊은 심호흡 끝에 유진은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권태무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 차가운 눈동자 속에서 더 이상 두려움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대신 그 안에서 자신의 무기가 될 힘을 보았다. 아조하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거래하죠. 당신이 최진혁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도록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릴게요. 그 대가로 내 생존을 보장해 주세요. 그 말을 끝으로 두 사람 사이에 길고 위험한 계약이 성립되었다. 비 오는 밤, 거대한 저택 안에서 시작된 불운한 만남은 이제 거대한 폭풍을 향한 첫걸음이 되었다. 한유진의 새로운 삶은 낯선 고요함 속에서 시작되었다. 권태무의 저택에서의 첫 아침. 그녀는 통유리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에 잠에서 깼다. 잠시 동안 지난밤에 끔찍했던 일들이 모두 악몽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곧이어 몸을 일으키자마자 느껴지는 온몸의 통증과 눈앞에 펼쳐진 지독하게 현실적인 호화로운 방의 풍경이 그녀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거래는 성립되었다. 그녀는 이제 이 황금빛 세 장의 새였다. 아침 식사는 거대한 다이닝룸에서 혼자 해야 했다. 수십 명은 좋게 앉을 수 있을 것 같은 긴 원목 테이블 끝에 홀로 앉아있는 모습은 스스로가 보기에도 처량했다. 집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소리 없이 나타나 음식을 차려주고는 안개처럼 사라졌다. 세계적인 셰프가 만들었음이 분명한 음식들은 완벽한 맛을 냈지만 유진은 모래를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낄 수 없었다. 식사 후 강 실장이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저택의 구조와 규칙에 대해 설명했다. 이 저택과 정원 내에서는 어디든 자유롭게 다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택 외부로는 한 발짝도 나가실 수 없습니다. 총수님의 허락 없이는 말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휴대폰을 건넸다. 이 전화기는 저와 총수님, 그리고 저택 내부와만 연결됩니다. 외부와의 모든 통신은 금지됩니다. 그것은 보호라는 이름의 감금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예전 휴대폰, 노트북, 지갑을 포함한 모든 소지품은 안전상의 이유로 압수되었다.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모든 끈이 잘려나간 것이다.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은 마치 진공 속을 유영하듯 느리고 의미 없게 흘러갔다. 그녀는 저택 안을 정처 없이 떠돌았다. 복도에 걸린 값비싼 미술 작품들도, 서재를 가득 채운 희귀한 고서들도 그녀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박물관 같았다. 직원들은 그녀를 손님으로 깍듯하게 대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그들은 권태무의 사람들이었고 그녀는 그저 외부인일 뿐이었다. 가장 힘든 것은 밤이었다. 넓고 텅 빈 침대에 누우면 잃어버린 것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퇴근길에 사 먹던 붕어빵, 친구와 나누던 시시콜콜한 수다, 주말 오후에 즐기던 커피 한 잔의 여유.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 평범한 일상들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악몽에 시달리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날도 많았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이 거대하고 차가운 집안에 오직 혼자라는 사실을 절감해야 했다. 권태무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서 자정이 다 되어서야 돌아왔다. 유진은 가끔 복대서 그와 마주쳤지만 그는 가벼운 목례만 할 뿐 아무 말도 건네지 않았다. 그는 마치 이 집의 유령 같았다. 강력한 존재감을 가졌지만 결코 만져지지도 이해되지도 않는 존재. 그의 냉담함은 유진을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그저 체스판 위의 말,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매 순간 실감했다. 무력감과 절망이 그녀를 좀먹기 시작하던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유진은 결심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는 희생자가 아니었다. 복수를 선택한 공모자였다. 유진은 강 실장을 통해 권태무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총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은 처음으로 권태무의 서재로 불려갔다. 그의 개인적인 공간에 들어선 것은 처음이었다. 방 한쪽 벽면은 천장까지 닿는 책장으로 가득했고 다른 쪽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유리창이었다. 그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유진이 들어서자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할 말이 뭐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유진은 주눅들지 않으려 애쓰며 똑바로 그의 눈을 마주했다. 이렇게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움직여야겠습니다. 움직이다니. 제가 가진 데이터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 안에는 아직 제가 확인하지 못한 정보들이 더 있을 겁니다. 최진혁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려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해요. 제게 컴퓨터와 보안 시스템이 갖춰진 작업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권태무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흥미로운 관찰 대상이라도 되는 양 그녀를 뜯어보았다. 그의 예상과는 다른 반응이었다. 그는 그녀가 공포에 질려 숨어 지내거나 혹은 이 호화로운 생활에 안주하며 무기력해질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먼저 싸울 무기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두려움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그 안에는 굳은 결의와 데이터 분석가로서의 날카로운 지성이 번뜩이고 있었다. 권태무는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요하, 그가 짧게 대답했다. 내일 아침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시키지. 당신이 가진 열쇠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맡기겠다. 다음 날, 유진은 저택의 한쪽에 마련된 완벽한 오피스 공간을 갖게 되었다. 최신형 컴퓨터와 여러 대의 모니터, 그리고 에이오라 그룹의 보안팀이 직접 구축한 철통 같은 보안 네트워크까지.
그녀는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다시 예전의 한유진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숫자의 세계 속에서 길을 찾는 데이터 분석가. 그녀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자신이 설정해둔 몇 단계의 암호화를 풀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작업실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다. 식사도 그곳에서 해결했고 잠자는 시간마저 아껴가며 데이터에 몰두했다. 화면 위를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숫자와 코드들은 더 이상 그녀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한 무기이자 잃어버린 삶을 되찾기 위한 유일한 희망이었다. 권태무는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 종종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자신이 들인 자산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시선은 다른 의미를 띠기 시작했다. 그는 모니터 속에서 한 여성의 처절한 사투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었다. 거대한 적과 맞서기 위해 홀로 무기를 벼리는 대장장이처럼 보였다. 가끔 피곤해 지쳐 책상에 엎드려 잠든 모습, 어려운 암호를 풀어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그리며 깊은 생각에 잠긴 얼굴. 그 모든 것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이 잊고 살았던 어떤 것을 보았다. 순수한 열정과 불의에 맞서는 결기. 그의 세계는 오직 이익과 효율로만 움직였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정의라는. 그의 사전에는 없는 단어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다. 강 실장이 서재로 들어와 보고했다. 총수님, 한유진 씨가 또 저녁 식사를 거르고 작업실에 있습니다. 며칠째 거의 잠도 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권태무는 잠시 미간을 찌푸렸다. 의사를 불러서 영양제라도 맞게 해. 이미 권유했지만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일이 먼저라고 합니다. 권태무는 말없이 서류에서 눈을 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를 나섰다.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유진의 작업실이었다. 그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유진은 그의 인기척도 느끼지 못한 채 모니터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퀭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권태무는 그녀의 뒤에 서서 그녀가 보고 있는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수백 개의 해외 계좌와 페이퍼 컴퍼니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복잡한 도표였다. 최진혁이 구축한 부패의 제국이었다. 사겼어요. 유진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녀는 마침내 그 모든 자금의 흐름이 단 하나의 지점으로 모이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스위스에 있는 비밀 계좌. 모든 것의 종착지였다. 그 순간 그녀는 등 뒤에 인기척을 느끼고 화들짝 놀라 돌아섰다. 권태무가 바로 뒤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녀의 어깨가 굳어졌다. 공수님, 언제부터... 방금... 그는 짧게 대답하며 그녀가 발견한 것을 가리켰다. 대단하군. 우리 그룹의 최고 분석팀도 몇 달째 추적하던 걸 혼자서 찾아내다니.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처음으로 건넨 칭찬이었다. 유진은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다. 제 일이잖아요. 권태무는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손도 대지 않아 차갑게 식어버린 샌드위치와 커피를 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치우고 자신이 들고 온 따뜻한 수프 그릇을 내려놓았다. 메어지어, 명령조의 짧은 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미세한 온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다. 따뜻한 수프가 몸 안으로 들어가자 며칠 동안 쌓였던 긴장과 피로가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다. 권태무는 그녀가 수프를 다 먹을 때까지 말없이 옆에 서 있었다.
그의 존재가 불편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정감을 주기도 했다. 이 거대한 새장 안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이후 권태무의 저택 안에는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여전히 그들은 고용주와 피보호자 혹은 거래 파트너에 불과했지만 차가운 공기 속에 아주 작은 온기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다. 그 씨앗이 앞으로 무엇을 피워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권태무와 한유진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묘한 동질감이 공존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거래 파트너가 아니었다. 거대한 적을 앞에 둔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는 동맹이었다. 유진은 밤낮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최진혁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위장 회사들의 목록과 그들의 약점을 정리한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다. 유진은 처음으로 권태무의 회사 AURA 그룹 본사 건물에 발을 들였다. 서울의 중심부에 위용을 자랑하며 솟아있는 초고층 빌딩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제국처럼 보였다. 그녀는 강 실장의 안내를 받아 삼엄한 보안을 통과해 최상층 총수 집무실 옆에 위치한 전략 상황실로 향했다. 상황실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스크린에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고 최고 엘리트들로 구성된 아유아라 그룹의 전략기획팀 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공기마저 날카로운 지성으로 가득 찬 듯한 공간이었다. 권태무는 방 중앙에 서서 이 모든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처럼 보였다. 그는 유진을 돌아보며 말했다. 준비됐나? 유진은 긴장으로 마른 입술을 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다. 화면 속 숫자들이 더 이상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이제 곧 실체적인 파괴력을 가진 무기가 될 것이었다. 권태무는 스크린에 떠있는 수십 개의 위장회사 목록을 가리켰다. 첫 번째 목표물은 당신이 정하도록 하지. 최진혁에게 가장 아프지는 않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곳으로. 그의 말은 테스트였다. 그녀가 얼마나 판을 정확하게 읽고 있는지 시험하는 것이었다. 유진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한 회사를 가리켰다. 태하 건설입니다. 팀원 중 한 명이 의아하다는 듯 말했다. 태하 건설은 자산 규모도 크지 않고 최진혁의 핵심 사업과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더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만 유진은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겉보기에는 그렇죠. 하지만 태하건설은 최진혁의 불법 정치 자금이 세탁되는 핵심 통로입니다. 그가 로비 활동을 위해 가장 은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자금줄이죠. 이곳을 치면 당장의 금전적 손실은 크지 않겠지만 최진혁은 자신의 가장 내밀한 부분을 공격당했다는 사실에 극도의 불안감과 분노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녀의 분석은 정확했다. 돈의 흐름뿐만 아니라 그 돈의 성격과 주인의 심리까지 꿰뚫어 본 것이다. 권태무의 눈에 만족스러운 빛이 스쳤다. 그는 팀원들을 향해 고개를 까딱였다. 한유진 씨의 분석대로 진행한다. 작전 개시.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상황실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팀원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작전은 여러 갈래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첫째, 아우라 그룹이 운영하는 해외 유령 법인을 통해 태하건설의 주식에 대한 대규모 공매도 주문이 들어갔다. 시장에 엄청난 양의 매도 물량이 풀리며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공격이었다. 둘째, 유진이 제공한 데이터 중 극히 일부, 즉 태하건설이 최근 완공한 다리의 설계도와 실제 사용된 철근의 양이 다르다는 명백한 증거 자료가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전문 기자에게 전달되었다. 모든 것은 단 몇 분 만에 이루어졌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다.
유진은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태하건설의 주가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미동도 없던 처음 몇 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바로 그때였다. 한 경제지의 인터넷 속보가 화면 한쪽에 팝업으로 떴다. 속보, 태하건설, 부실 공사 의혹, 신축 교량 안전성 논란. 기사가 뜨자마자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평온하던 주가 그래프가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 약속이라도 한 듯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대규모 공매도 물량이 기름을 부었고 패닉에 빠진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이어졌다. 주가 15% 폭락. 매도 주문 폭주, 서킷 브레이커 발동 직전입니다. 팀원들의 외침이 상황실을 가득 메웠다. 유진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몇 날 며칠을 씨름했던 데이터가 현실 세계에서 거대한 기업 하나를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있었다. 짜릿한 희열과 동시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이것이 바로 권태무의 힘이고 이제는 그녀의 힘이기도 했다. 같은 시각 SP홀딩스 최진혁의 사무실은 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최진혁은 최고급 크리스털 위스키 잔을 벽난로에 집어 던졌다. 산산조각난 유리 파편이 대리석 바닥 위로 흩어졌다. 그의 앞에는 임원들이 사색이 된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태하건설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부실 공사 기사가 터진 직후부터 그딴 건 나도 알아. 누가 했냐고. 누가. 최진혁은 넥타이를 잡아뜯으며 으르렁거렸다. 단순한 악재가 아니었다. 기사의 내용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정확했다. 내부자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정보였다. 그리고 주가 하락을 부추긴 공매도의 규모와 타이밍은 시장을 완벽하게 읽고 있는 거대 자본의 소행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공격이었다. 설마 그 계집애 때문인가? 그의 뇌리에 한유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찮은 벌레 한 마리라고 생각했다.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 벌레가 사라진 이후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그의 가장 은밀한 자금줄이 공격당했다. 우연일 리가 없었다. 그 여자 아직 못 찾았어.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다고. 아직도 그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보안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땅으로 꺼지거나 하늘로 솟은 것 같습니다. 모든 연고지를 확인했지만 변명 집어치워 최진혁은 책상 위에 모든 것을 쓸어버렸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이 분노와 불안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 계집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뒤에 누군가 있다. 그녀가 가진 데이터를 손에 넣고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정체 모를 적 그는 잠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생각에 잠겼다. 누구일까? 자신의 적은 한둘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렇게 정교하고 대담하게 자신을 공격할 수 있는 자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상관없어. 최진혁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누가 됐든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그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그는 더 이상 기존의 해결사들에게 일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 확실하고 더 잔인한 방법을 써야 했다. 그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그림자에게 연락해. 타겟은 한유진. 어떻게든 찾아내서 이번에는 흔적도 남기지 말라고 전해. 그리고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회수하라고. 그림자는 최진혁이 사용하는 가장 어두운 카드였다. 돈만 주면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해결사 팀이었다. 이제 판은 돌이킬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 그날 밤 권태무의 저택 서재. TV 뉴스에서는 온종일 태하건설의 몰락에 대해 떠들어댔다.
권태무는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고, 유진은 그 맞은편에서 말없이 화면을 보고 있었다. 였던가 권태무가 정적을 깨고 물었다. 당신의 데이터가 무기가 되는 것을 직접 보니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솔직히 무섭습니다. 제가 한 일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저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함께 단단한 결의가 묻어 있었다. 권태무는 그런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 잔을 내려놓았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최진혁은 이제 미친 듯이 당신을 찾으려 할 거다. 훨씬 더 위험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이야. 그의 말에 서재 안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유진은 말없이 주먹을 쥐었다. 두려웠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남자가 그녀의 편이 되어 함께 서 있었다. 태하 건설에 대한 공격 이후 권태무의 저택에는 기묘한 평온이 찾아왔다. 팽팽한 긴장감은 여전했지만 그 속에는 일종의 안정된 일상이라는 것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유진은 작업실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음 공격 계획을 세우는 것에 몰두했고, 권태무는 그런 그녀를 묵묵히 지원했다. 마치 폭풍의 눈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다. 세상은 온통 시끄러웠지만 이 거대한 성안은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채 그들만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유진은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24시간 빈틈없이 움직이는 경호팀, 그리고 무엇보다 권태무라는 이름이 주는 절대적인 무게감. 그 어떤 위협도 이 높은 담벼락을 넘어올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도, 권태무도 간과한 것이 있었다. 완벽한 시스템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최진혁의 분노와 악의가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사건은 늦은 밤에 일어났다. 유진은 그날도 작업실에서 새로운 자금 흐름도를 완성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다.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마셨던 몇 잔의 커피 탓에 잠은 오지 않았다. 잠시 머리를 식힐 겸 그녀는 작업실을 나와 서재 쪽으로 향했다. 권태무가 기증한 희귀본드를 구경하는 것이 최근에 생긴 유일한 취미였다. 저택의 긴 복도는 희미한 간접 조명만이 켜져 있어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자신의 발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정적,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복도 끝의 조명이 미세하게 깜빡였다. 그리고 이내 툭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가 있는 구역의 모든 전등이 꺼졌다. 완전한 암흑이 그녀를 덮쳤다. 정전인가 하지만 비상전력 시스템이 즉시 가동되어야 했다. 몇 초가 흘렀지만 비상등은 켜지지 않았다. 본능적인 공포가 등골을 타고 뱀처럼 기어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다. 유진은 숨을 죽인 채 벽에 몸을 기댔다. 어둠 속에서 오감이 극도로 예민해졌다. 그리고 그녀는 들었다.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 자신의 발소리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움직임, 훈련된 자들의 소리를 죽인 채 움직이는 능숙한 발걸음 소리였다. 침입자,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었다. 어떻게 이 철옹성 같은 곳에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소리를 내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멍청한 짓이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가장 가까운 방, 바로 자신의 작업실로 뒷걸음질 쳤다. 문을 잠그고 버텨야 했다. 하지만 그녀가 작업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등 뒤에서 강한 힘이 그녀의 어깨를 잡아챘다.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이
뒤로 끌려갔다. 검은색 전술 장비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두 명의 남자가 유령처럼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그들의 눈은 감정 없는 사리로 번뜩이고 있었다. 최진혁이 보낸 그림자였다. 자신의 서재에서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보고 있던 권태무는 이변을 즉시 감지했다. 그의 책상 위에 있는 마스터 컨트롤 패널의 화면 일부가 검게 변했다. 유진의 작업실이 포함된 서쪽 별관의 모든 보안 시스템이 동시에 오프라인 상태가 된 것이다. 권태무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냉혹한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다. 이것은 시스템 오류가 아니다. 외부에서 가해진 고도로 계획된 공격이었다. 그의 완벽한 요새에 쥐새끼들이 기어들어온 것이다. 그는 인터컴 버튼을 누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강 실장과 경호팀이 이 사실을 파악하고 도착하기까지는 최소 1, 2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었다. 권태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서재 벽의 특정 부분을 누르자 숨겨져 있던 공간이 열리며 금속으로 된 육중한 톰파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집어들었다. 재벌 총수라는 허울 뒤에 감춰져 있던 야수와도 같은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소리 없이 서재를 빠져나와 어둠에 잠긴 복도를 향해 질주했다. 조용히 따라와 주셔야겠어. 한유진 씨, 그림자 중 한 명이 유진의 팔을 거칠게 비틀며 속삭였다. 그의 힘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다. 유진은 공포에 질려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다. 다른 한 명이 그녀의 입을 막으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휙! 그리고 곧이어 퍽하는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남자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유진의 팔을 잡고 있던 남자가 순식간에 복도 반대편으로 날아가 벽에 처박혔다. 어둠 속에서 권태무가 나타났다. 그는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심판자 같았다. 평소에 흐트러짐 없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전신에서는 살벌한 분노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의 눈은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남은 그림자 한 명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전의를 불태우며 권태무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허리춤에서 단검을 꺼내 들었다. 전문적인 살수, 샤슈의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권태무는 더 빨랐다. 그는 단검을 휘두르는 남자의 팔을 톰파로 받아내 쳐냈고 동시에 반대쪽 톰파로 그의 복부를 가격했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몸이 반으로 접혔다. 권태무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쓰러지는 남자의 목을 발로 걷어찼고 남자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훈련된 특수요원 2명이 단 몇 초 만에 무력화된 것이다. 유진은 공포와 경악 속에서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강 실장이 이끄는 경호팀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복도의 처참한 광경과 살기가 등등한 차에 서 있는 자신들의 총수를 보고 말을 잃었다. 권태무는 바닥에 쓰러진 침입자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곧장 유진에게 다가갔다. 그의 분노로 가득 찼던 얼굴에 처음으로 다른 감정이 떠올랐다. 안도.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괜찮아?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게 잠겨 있었고 평소의 냉정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유진은 너무 놀라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의 뺨에 침입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긁힌 작은 상처가 나 있었다. 권태무의 시선이 그 상처에 닿는 순간 그의 눈빛이 다시 한번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리고 강 실장을 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처리해. 그리고 알아내. 어떻게 들어왔는지, 누구인지, 누가 보냈는지. 지금 당장. 강 실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총수의 목소리에 담긴 분노는 그가 평생 겪어보지 못한 종류의 것이었다. 권태무는 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고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의 팔은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 단단하게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유진은 그의 품에 안겨 걸으며 그의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서재로 데려왔다. 그리고 구급상자를 가져와 직접 그녀의 뺨에 난 상처를 소독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조심스럽고 부드러웠다. 유진은 이렇게 가까이서 그를 마주한 것이 처음이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깊은 걱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거래 파트너를 향한 비즈니스적인 염려가 아니었다. 소독이 끝나자 그는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미안하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내 집에서 이런 일을 겪게 해서. 그의 사과에 유진은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아니에요. 당신이 구해줬잖아요. 그날 밤의 사건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권태무는 깨달았다. 한유진의 안전이 더 이상 거래의 조건이 아니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순위가 되었다는 것을. 그녀가 다치는 것을 보는 순간 그의 이성은 마비되었고 오직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만이 남았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그녀라는 변수가 심장 깊숙이 박혀버린 것이다.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차가운 얼음벽에 마침내 뜨거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난밤의 습격은 권태무의 저택에 흐르던 모든 공기를 바꾸어 놓았다. 보호라는 이름 아래 존재했던 보이지 않는 벽과 미묘한 거리감은 산산조각 났다. 이제 한유진은 더 이상 보호받는 외부인이 아니었고 권태무는 단순히 그녀의 안전을 책임지는 후원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생사를 함께하는 하나의 운명으로 묶인 공동 전선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 실장의 보고는 차가운 현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침입자들은 그림자라고 불리는 용병 집단 소속입니다. 전직 특수부대원들로 구성된 돈만 주면 어떤 더러운 일이든 처리하는 자들입니다. 최진혁이 동원할 수 있는 최악의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태무의 얼굴이 얼음장처럼 굳어졌다. 침입 경로는 매시간 정각에 이루어지는 보안 센서의 자가 진단 리부팅 시스템을 노렸습니다. 0.5초 미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방식입니다. 보고를 듣는 유진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적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유능하고 잔인했다. 권태무의 요새가 뚫렸다는 사실은 더 이상 안전지대란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권태무는 강 실장에게 몇 가지 지시를 내린 뒤 유진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깊었다. 이제 수비만 할 수는 없어. 저들이 다시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최진혁의 숨통을 끊어야 한다. 그의 말은 선전포고였다. 당신의 작업실을 내 서재로 옮기지. 24시간 함께 움직이며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총방역 계획을 세운다. 당신의 데이터 분석 능력과 나의 자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최진혁의 제국을 조각조각 해체시켜버리는 거야. 그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필연처럼 다가왔다. 유진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은 분노로, 분노는 이제 싸워야 할 이유로 변해 있었다. 그날 이후 권태무의 개인 서재는 거대한 전쟁 상황실로 변모했다. 한쪽 벽면에는 최진혁의 자금 흐름과 인적 네트워크를 보여주는 거대한 디지털 맵이 펼쳐졌고
여러 대의 모니터에서는 실시간 주가 정보와 뉴스, 보안 채널에 암호화된 메시지들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 두 사람의 공조는 완벽에 가까웠다. 유진이 데이터의 바닷속에서 최진혁의 약한 고리를 찾아내면 권태문은 그것을 어떻게 공격해야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지 전략을 세웠다. 그녀가 숫자로 된 길을 만들면 그가 그 길 위에 탱크를 달리게 하는 격이었다. 이 계좌를 보세요. 블루 오션 캐피털. 홍콩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인데 최진혁의 비자금 중 상당액이 이곳을 거쳐 조세 피난처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자금 흐름이 너무 복잡해서 외부에서는 단순 투자 회사로밖에 보이지 않죠. 유진이 스크린 위에 복잡한 도표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권태문은 그녀의 옆에 서서 날카로운 눈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그는 그녀의 분석에 감탄했다. 그녀는 단순히 돈의 흐름을 좇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 속에 숨겨진 최진혁의 욕망과 불안까지 읽어내고 있었다. 블루 오션의 대표는 데이비드 첸, 최진혁의 대학 동창이자 그의 검은 돈을 관리하는 금고직이지. 저자를 먼저 무너뜨려야겠군. 권태문은 최진혁의 인물 정보 파일을 스크린에 띄우며 말했다. 그의 방대한 정보망은 유진의 데이터를 현실의 인물들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했다. 부패한 정치인, 매수된 언론인, 약점을 잡힌 경쟁사 임원들, 최진혁의 거미줄은 사회 곳곳에 뻗어 있었다. 밤낮 없는 강행군이 계속되었다. 그들은 함께 아침을 맞이했고 서재에 놓인 소파에서 쪽잠을 자며 밤을 지새웠다.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치권 로비 자금 내역을 지금 터뜨리는 건 너무 섣부릅니다. 최진혁이 꼬리 자르기를 할 시간을 주게 될 거예요. 기다릴 수 없어. 그의 정치적 보호막을 먼저 제거해야 다음 공격이 수월해져. 아니요, 그의 돈줄을 먼저 완전히 막아야 해요. 돈 없는 정치인은 아무 힘도 쓸 수 없으니까요. 순서가 틀렸어요. 유진은 더 이상 그에게 주눅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분석에 확신을 가졌고 권태무를 동등한 파트너로서 대했다. 놀랍게도 권태무는 그런 그녀의 당돌함을 불쾌해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자신의 계획을 수정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단순한 정보 제공자 이상의 가치, 즉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전략가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관계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겨났다. 늦은 밤, 피곤에 지쳐 키보드 위에서 잠이 든 유진의 어깨에 권태무가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는 잠든 그녀의 얼굴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평소의 날카로움 대신 깊은 피로와 불안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최진혁을 무너뜨려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비즈니스 경쟁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 여자가 다시 평범한 일상의 햇살을 누리게 해주고 싶었다. 또 어느 날은 며칠째 똑같은 메뉴의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을 본 권태무가 말없이 주방장을 불러 유진이 무심코 말했던 어머니가 끓여주던 김치찌개와 비슷한 맛을 내는 음식을 만들어 오게 했다. 따뜻한 찌개 그릇 앞에서 잠시 말을 잃었던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밥을 먹었다. 차갑고 계산적이기만 한 줄 알았던 남자의 예기치 못한 배려가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을 조용히 녹이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유진은 그의 냉혹함 뒤에 숨겨진 철저한 책임감과 자신의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맹렬한 보호 본능을 보았다. 권태무는 그녀의 연약해 보이는 외모 뒤에 강철 같은 의지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곧은 신념을 보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와 결핍을 보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상처를 서로 기대어 지탱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기나긴 분석과 토론 끝에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찾았어요. 새벽녘. 퀭한 눈의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스크린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그것은 최진혁의 모든 자금줄과 약점이 하나로 모이는 급소. 그의 아킬레스건이었다. 그의 모든 것을 단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완벽한 계획의 마침표. 권태무는 그녀의 옆에 서서 완성된 전략도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치밀하고 잔인하며 아름답기까지 한 복수의 설계도였다.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고 바로 곁에 서 있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그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었다.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이해하고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이제 시작해볼까? 권태무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와 함께 그녀를 향한 뜨거운 신뢰가 담겨 있었다. 거대한 폭풍을 향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최종 계획이 완성된 후 권태무의 저택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함이 흘렀다. 그들은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다. 완벽하게 짜인 각본에 따라 거대한 덫을 놓고 먹잇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모든 것은 치밀한 계산 아래 움직이기 시작했다. 작전의 첫 단계는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최진혁의 의심과 오만함을 역이용하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권태무는 AURA 그룹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해외의 한 정보 브로커를 통해 조작된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정보의 내용은 이러했다. 최근 태하건설을 공격하고 SP홀딩스를 위협하는 배후는 IURA 그룹의 오랜 라이벌인 한서그룹이며 그들이 SP홀딩스에 대한 적대적 M&A를 준비 중이다. 이 정보는 완전한 거짓은 아니었다. 유진이 찾아낸 데이터 중 최진혁과 한서그룹 사이와의 과거 소규모 분쟁에 대한 내용을 교묘하게 섞어 마치 최근의 공격이 그 연장선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거짓 정보에 약간의 진실을 섞는 것은 의심 많은 자를 속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정보는 금융가의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와 신뢰성 있는 해외 경제지 칼럼의 애매한 문장 하나를 통해 안개처럼 퍼져나갔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그럴듯한 정황들이 최진혁의 귀에 들어가도록 설계된 것이었다. 권태무의 서재, 즉 그들의 전쟁 상황실에서 두 사람은 숨을 죽인 채 시장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이것은 거대한 도박이었다. 만약 최진혁이 이 미끼를 물지 않거나 혹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 권태무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의외로 차분했다. 그녀는 최진혁의 과거 투자 패턴과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데이터를 띄워놓고 있었다. 그는 미끼를 물 수밖에 없어요. 유진이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데이터는 한 가지 패턴을 보여줘요. 그는 방어적인 상황에 몰렸을 때 더 큰 공격을 통해 국면을 전환하려는 성향이 강해요. 자존심이 강하고 남에게 지배당하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하죠. 그는 익명의 적에게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적이 자신의 오랜 라이벌인 한서그룹이라는 실체로 나타나면 그는 이걸 위기가 아니라 방역의 기회로 여길 겁니다. 그녀의 분석은 정확했다. 최진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한서그룹이 배후라는 소문. 처음에는 헛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신의 정보팀이 소문의 출처를 역추적한 결과 과거 한서그룹과의 분쟁 시기와 자금 흐름 패턴이 일부 일치한다는 보고를 올렸다. 그것은 권태무가 심어놓은 진실처럼 보이는 거짓 조각들이었다. 최진혁의 의심은 점차 확신으로 변해갔다. 감히 박상진 회장 늙은이가
내 뒤통수를 쳐 그의 얼굴에 오만한 미소가 번졌다. 정체 모를 적에게 끌려다니던 답답한 상황이 한순간에 명확해지는 기분이었다. 이제 적의 얼굴을 알았으니 방역은 시간 문제였다. 그는 자신이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스스로가 거대한 사냥을 시작한다고 믿었다. 전 자금팀 소집해 우리가 가진 모든 유동자산을 총동원한다. 비자금 계좌에 있는 돈까지 전부 끌어와. 비서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전무님, 그 자금들은 시끄러워 한서그룹 놈들이 M&A를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들이 우리 주식을 사들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서그룹의 주가를 박살내 버릴 거야. 대규모 공매도로 본때를 보여줘. 다시는 SP홀딩스를 넘볼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 최진혁은 자신이 매우 영리한 선제 공격을 하고 있다고 착각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비밀 자금, 심지어 정치권과 연결된 가장 민감한 돈까지 끌어모아 한서그룹을 공격할 실탄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뱀이 스스로의 꼬리를 먹어치우기 시작한 것이다. 권태무의 서재 모니터 위로 전 세계 금융망을 떠도는 자금의 흐름이 붉은 선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유진과 권태무는 말없이 그 흐름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십 개의 조세, 피난처에 숨겨져 있던 최진혁의 검은 돈들이 하나의 목표, 즉 한서그룹 공격을 위해 한 곳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움직이기 시작했군. 권태무가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 예측대로야. 자신의 제국을 지탱하던 기둥들을 스스로 뽑아내고 있어.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사냥꾼이라고 생각하겠죠. 우리가 쳐놓은 덫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면서도 말이에요. 드디어 최진혁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한서그룹의 주식시장에 엄청난 양의 공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고 시장은 공포에 휩싸였다. 최진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주가 그래프를 보며 득의양양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폭락하던 한서그룹의 주가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버티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잠시 후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매수 주문이 들어오며 주가가 오히려 폭등하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최진혁이 소리쳤다. 그것은 권태무의 방역이었다. 그는 최진혁이 공매도를 시작하는 바로 그 타이밍에 아유아라 그룹의 막대한 자본을 동원해 한서그룹의 주식을 조용히 사들이고 있었다. 최진혁이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주식을 빌려서 팔면 권태무는 그 주식을 전부 사들여 가격을 올려버렸다.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숏 스퀴즈, 숏 스퀴즈. 공매도 투자자들이 주가 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주식을 비싼 값에 되사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최진혁이 쏟아부은 돈은 순식간에 증발하기 시작했다.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패닉에 빠진 최진혁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자신의 불법 네트워크에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가장 은밀한 비밀 금고의 자금까지 시장에 쏟아부었다. 그것은 그의 몰락을 재촉하는 마지막 자충수였다. 권태무의 서재, 유진이 스크린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최진혁의 마지막 자금이 움직이는 경로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그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모든 범죄의 증거가 스스로의 손에 의해 양지로 끌려 나온 순간이었다. 유진은 권태무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승리감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걸렸어요.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은 없어요. 권태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도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길고 긴 체스 게임의 마지막 한 수가 놓였다.
체크메이트 SP홀딩스의 정기 주주 총회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근 회사를 둘러싼 악의적인 루머와 주가 폭락 사태로 인해 주주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의심이 가득했다. 단상에 선 최진혁은 땀으로 축축한 손을 연신 비비며 억지 미소로 주주들을 안심시키려 애쓰고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최근 시장을 교란시킨 악성 루머는 우리 SP홀딩스의 성장을 시기한 경쟁 세력의 비열한 공작일 뿐입니다. 우리 회사의 재무 건전성은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며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감출 수 없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자신의 제국이 발밑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오직 그만이 알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쾅! 총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우에라 그룹의 총수 권태무였다. 그는 변호인단을 대동한 채 마치 자신의 무대인 양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장내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최진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권태무. 그가 왜 여기에 의심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지만 권태무는 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권태무의 법률 대리인이 의장에게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긴급 안건 발의를 요청합니다. 권태무 총수께서는 SP홀딩스의 우호 지분을 다수 확보한 주요 주주 자격으로 현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 행위에 대한 중대 사안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최진혁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건 명백한 경영권 침해 행위야. 당장 저자를 끌어내.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주주와 기자들의 시선은 권태무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사회자의 마이크를 넘겨받아 차갑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아우라 그룹 권태무입니다. 같은 시각. 권태무의 저택 서재. 한유진은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주주총회 현장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권태무가 착용한 초소형 이어폰과 연결된 통신 채널이 열려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관객이 아니었다. 이 전투에 보이지 않는 지휘관이었다. 최진혁이 재무 건전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어제 그가 비밀 금고를 청산한 기록. 증거 자료 A를 화면에 띄우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분했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권태무의 법률팀은 준비해온 노트북을 총회장의 메인 스크린과 연결했다. 단상에 선 권태무가 말을 이었다. 최진혁 회장은 회사가 튼튼하다고 말했지만 바로 어제 그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회사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현금화하여 자신의 해외 비밀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메인 스크린에 복잡한 자금 이체 기록이 나타났다. 최진혁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비밀 금고의 돈이 스위스 은행의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간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장내가 얼어붙었다. 최진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자료다. 조작이라고 하셨습니까? 권태무는 최진혁을 차갑게 쏘아보았다. 그렇다면 이것도 조작입니까? 다음 화면에는 태하건설의 부실공사 내부 고발 자료가 떴다. 다아리 공사에 사용된 철근의 양을 속인 구체적인 기록과 그 대가로 최진혁이 리베이트를 받은 계좌 내역까지. 이것도 부족하다면 권태무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화면이 바뀌고 이번에는 음성 파일에 파형이 나타났다. 스피커를 통해 귀에 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김 의원님, 이번 국정감사만 잘 막아주시면 제가 두둑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최진혁이 유력 정치인을 매수하는 내용이 담긴 명백한 뇌물 공여의 증거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주주들은 분노의 고함을 질렀고 기자들은 이 거대한 스캔들을 타전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최진혁의 오만한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이성을 잃고 권태무에게 달려들려 했다. 이 개자식, 내 놈이 감히. 하지만 그는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혔다. 그의 발악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권태무는 그런 그를 경멸의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당신의 게임은 끝났어. 그 말이 신호탄이었을까? 총회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소속 검사들과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채 서 있는 최진혁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왔다. 수석검사가 그의 눈앞에 차가운 체포영장을 펼쳐 보였다. 최진혁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뇌물공여, 주가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는 듯했다. 최진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체포, 자신이, 이 최진혁이 감히 누구에게 체포를 당한단 말인가.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차가운 금속성 소리가 총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끌려나가던 최진혁의 시선이 인파 속의 권태무와 마주쳤다. 권태무는 아무 말 없이 그를 향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것은 조롱도, 동정도 아니었다. 오직 승리자의 차갑고 무자비한 확인 사살이었다. 저택 서재, 유진은 스크린 속에서 최진혁이 수사관들에게 끌려 채 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자신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던 남자의 비참한 최후,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독한 시간을 견뎌낸 자신에 대한 위로와 마침내 되찾은 정의에 대한 안도의 눈물이었다. 화면이 암전되고 서재 안에는 깊은 침묵만이 남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 침묵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최진혁의 몰락은 거대한 태풍과도 같았다. 대한민국을 지배하던 거대 악의 제국은 단 하루 만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TV와 인터넷은 온종일 최진혁과 그와 연루된 정재계 인사들의 비리 스캔들로 들끓었다.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팀을 꾸려 그의 모든 범죄 행각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그가 뿌려놓은 부패의 뿌리가 드러날수록 세상은 경악했다. 그 태풍의 한가운데 권태무의 저택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모든 것이 끝난 전쟁 상황실에서 한유진은 텅 빈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몇 주 동안 그녀의 세상이었던 그곳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검은 유리판일 뿐이었다. 싸움이 끝나자 그녀를 지탱해주던 아드레날린과 목적의식이 한꺼번에 사라져버렸다. 그 자리에는 거대한 공허함과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막막함만이 남았다. 그녀는 이제 자유였다. 더 이상 그녀를 쫓는 사람도, 그녀의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도 없었다. 하지만 자유라는 단어가 주는 해방감보다는 낯선 세상에 홀로 던져진 듯한 불안감이 더 크게 다가왔다. 지난 몇 주간의 삶은 비현실적인 꿈과도 같았다. 그리고 이제 그 꿈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다. 늦은 밤, 권태무가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는 주주총회가 끝난 후에도 검찰 조사와 언론 대응 등 후속 조치를 처리하느라 바빴다. 서재로 들어선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유진을 발견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만족감보다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말없이 다가와 거실의 모든 스크린을 껐다. 세상의 소음이 차단되자
서재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들리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끝났어. 권태무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 한마디가 지난 모든 일에 대한 종언처럼 들렸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네, 끝났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침묵. 그들을 맹렬하게 묶어주었던 최진혁 타도라는 공동의 목표가 사라지자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그들은 이제 무엇을 위해 함께 있어야 하는가? 그들의 관계를 정의하던 계약은 이제 이행이 완료되었다. 유진이 먼저 그 침묵을 깨야만 했다. 그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모든 계약 조건이 이행되었네요. 그녀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약속하신 대로 제 안전을 보장해 주셨고 최진혁을 무너뜨렸어요. 감사 드립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제가 떠나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제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죠. 그 말을 하는 순간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원래 자리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기는 할까? 그녀의 예전 삶은 이미 산산조각 나버렸다. 하지만 그녀는 이곳에 더 머무를 명분이 없었다. 권태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말에 즉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넓은 등이 그가 느끼는 복잡한 감정을 말해주는 듯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돌아보지 않은 채 입을 열었다. 그래, 비즈니스 계약은 끝났지.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무겁게 들렸다. 하지만 한유진, 당신은 비즈니스가 아니었어.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자들이 이 집에 침입했을 때 나는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 따위는 하지 않았어. 당신 뺨에 난 상처를 봤을 때 내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지. 다시는 그 누구도 당신을 해치게 두지 않겠다. 당신을 해치려는 자는 내가 전부 없애버리겠다. 그건 계약서에 없는 조항이었어. 그의 고백은 화려한 미사여구 하나 없었지만 그 어떤 열정적인 사랑 고백보다 유진의 심장을 강하게 뒤흔들었다. 늘 이성과 계산으로 움직이던 남자.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진심이었다. 유진은 깨달았다. 자신이 이 저택에서 느꼈던 안도감은 단순히 높은 담벼락과 철통 같은 보안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바로 이 남자. 권태무라는 사람 그 자체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그의 곁에서만 안전하다고 느꼈다. 처음에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남자가 어느새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더 두려웠다. 그녀는 말없이 그에게로 한 걸음 다가갔다. 이곳은 처음엔 새 장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이었다. 권태무와 함께 싸우고, 함께 밤을 새우고, 함께 아파했던 이 공간, 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이 집은 어느새 두 사람의 시간과 감정으로 채워져 따뜻한 온기를 품게 된 것이다. 권태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두 사람 사이에 마지막 거리를 없앴다. 그는 손을 들어 이제는 희미한 흉터만 남은 그녀의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모든 것이 바뀌었던 그 밤의 상처. 그의 손길은 그 상처를 위로하는 듯 더없이 부드러웠다. 그의 눈에는 유진이 처음 보는 깊고 따뜻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럼 머물러 그가 속삭이듯 말했다. 당신의 집에 그 순간
길고 길었던 폭풍우는 완전히 멎었다. 전쟁은 끝났고 복수는 완성되었다. 그리고 상처 입은 두 영혼은 서로에게서 마침내 안식처를 찾았다.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그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지독하게 길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서울에는 따스한 봄의 햇살이 가득했다. 세상은 언제 그런 끔찍한 스캔들이 있었냐는 듯 새로운 뉴스들로 채워지며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최진혁과 그의 일당들은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고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한유진의 삶 역시 완전히 새로운 궤도에 올라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둡고 창문 없는 작업실에서 데이터와 씨름하지 않았다. 서울의 중심, AURA 그룹 본사 빌딩의 한 층을 전부 사용하는 밝고 환한 사무실. 그곳의 문 앞에는 에오사 아유아라 사회공헌재단 대표 한유진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금융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 과정을 전액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기술을 통해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회의실에서 유진은 자신감 있고 열정적인 목소리로 재단의 새로운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었다. 더 이상 쫓기는 자의 불안과 공포는 그녀의 얼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자신의 일에 대한 깊은 사명감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따뜻한 신념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권태무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과거의 어두운 경험을 딛고 자신의 능력을 세상의 빛을 비추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재단은 그녀의 지휘 아래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고 그녀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인재를 발굴하는 등 의미 있는 활동들을 펼쳐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희망을 만드는 리더가 되어 있었다. 같은 시각 AURA 그룹 최상층의 총수 집무실 권태무는 마지막 결제 서류에 사인을 마친 참이었다. 그의 오랜 비서는 최근 몇 달간 자신의 상색에 일어난 변화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총수였지만 예전과 같은 얼음장 같은 냉혹함은 많이 누그러져 있었다.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걸리는 일이 잦아졌고 칼같이 지키던 퇴근 시간보다 일찍 자리를 뜨는 날도 많아졌다. 총수님, 저녁에 있는 상공회의소 만찬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취소하게 권태무는 망설임 없이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중요한 약속이 있어.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 더 중요한 약속이 누구와의 약속인지 이제 아우라이 그룹의 모든 직원들은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다. 권태무가 도착한 곳은 그의 저택이었다. 예전에는 그에게 완벽한 통제와 고독을 제공하던 차가운 요새였지만 이제 그곳은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집비 되어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고소한 음식 냄새가 그를 맞았다. 그는 소리 없이 주방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앞치마를 두른 유진이 서툰 솜씨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요리에는 영 재능이 없는 듯 레시피를 보며 허둥대고 있었고 그녀의 볼에는 밀가루가 귀엽게 묻어 있었다. 권태무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뒤로 다가갔다. 오늘 메뉴는 뭔가? 한 대표님 어머. 깜짝 놀라 돌아보는 그녀의 모습에 그의 미소는 더욱 짙어졌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볼에 묻은 밀가루를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집에선 그냥 유진이라고 불러요. 그녀가 작게 투덜거렸다. 이런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이 두 사람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행복이었다. 저녁 식사 후 그들은 정원으로 나섰다. 6개월 전 그녀가
필사적으로 담을 넘어 떨어졌던 바로 그 장소였다. 이제 그곳은 아름다운 봄꽃들로 가득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도시의 불빛 위로 떠오른 둥근 달을 바라보았다. 가끔 생각해요.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 밤 내가 이 담을 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권태무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내가 당신을 찾으러 갔을 거야. 그가 담담하게 말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길은 이어졌을 거다. 그의 말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닌 거부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지난 시간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끔찍한 공포, 필사적인 도주, 차가운 거래, 치열했던 싸움,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평화. 고마워요. 그녀가 진심을 담아 속삭였다.